배버의 이론부터 나와 있는 공허입주론입니다. 공허입주론은 시험에 나올 게 두 가지 정도 돼요. 하나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배버라는 사람의 최소 비용 이론 좀 공부하셔야 되고, 그다음 좀 넘겨서 보시면 공장의 입지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입지 형태, 뭐 입지 유형. 그래서 최근에는 212페이지 나와 있는 공업지 입지론 공부하셔야 되고, 그래서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 공부하셔야 되고, 좀 넘기셔서 이 책 218페이지 보시면 양가르 3번에 산업 특성에 따른 공업입지 유형이라고 해서 비교해서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시장지향 입지와 원료지향 입지는 두 개가 혼동되기 쉬우니까 두 개를 구별하셔야 되고, 나머지 노동지향 입지나 집적지향 입지, 자유지향 입지나 적환지 지향 입지, 탈족산업 이런 것들은 개념만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크게 두 개로 되는 거예요. 하나는 배버의 이론에 대해서 묻거나, 그 다음에 공장의 입지 형태를 묻는데, 그 공장의 입지 형태 중에서도 특히나 원료지향 입지와 시장지향 입지는 두 개가 혼동되기 쉬우시니까 우리 책 214페이지를 보시면 그 두 개를 표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표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 가지고 두 개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주로 시험에 나오고 있는 거죠.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이제 배버의 얘기니까 212페이지에 있는 배버의 이론부터 봐요. 배버. 그래서 배버는 최적의 공허입지를 찾을 때 이름에 나와 있는 대로 어디서 찾는다? 비용이,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제일 조금 드는 곳이 가장 좋은 공허입지다라고 보는 사람이 배버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제일 먼저 보시면 배버의 이론에서 A번에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란 생산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지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 이름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문제는 이 비용을 한 가지만 고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비용 요소가 세 가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 비용 요소를 어떻게 검토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비용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수송비 또는 운송비라는 요소를 제일 중시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별다른 요인이 없는 한 수송비 또는 운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을 어떻게 한다? 입지시킨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요건이 다 일정하다면 수송비가 제일 조금 드는 곳이 가장 좋은 공허입지라고 본 겁니다. 근데 노동비가 지역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일을 했는데 이 동네에서는 일당을 10만 원 받는데 다른 동네는 일당이 5만 원밖에 안 된다 라고 가정한다면 공장은 언제나 노동비 최소 지점으로 이전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꼭 그런 건 아니고 노동비 최소 지점을 어떻게 볼 수 있다?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얘기들이 이제 그 얘기인데, 옆에 뭐 그림 그려놓고 뭐 한 얘기들이 그건데, 만약에 공장이 여기가 수송비, 운송비가 제일 조금 드는 지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다 기본적으로 공장을 세운다는 거예요. 운송비 최소 지점에.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곳이다. 근데 한국보다 노동비가 더 싼 베트남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비는 여기가 더 싸니까 이때 무조건 공장은 베트남으로 옮겨가야 된다? 그럼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공장은 하나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 옮기는 순간 노동비용은 그만큼 감소를 하겠죠. 근데 요 자리를 한 발짝이라도 옮기는 순간 뭐는 늘어나요? 수송비는 늘어나요. 여기가 수송비 최소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수송비가 어떻게 될 거다?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수송비가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총 비용은 더 늘어난 거죠. 그럼 공장을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만 공장을 이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비 최소 지점을 고려한다라는 뜻은 공장을 옮기는 순간 뭐는 늘어나니까 수송비는 늘어나니까 이때 공장을 옮겨서 줄어드는 노동비용과 이 둘의 크기를 어떻게 해서 비교를 해봐서 어떨 때만 노동비 감소가 더 클 때만 공장은 이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노동비를 그 다음으로 고려를 했고, 그 다음 세 번째 집적이익이라는 걸 고려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적이익이라는 건 공장이 한 군데 모이면서 얻는 비용 감소와 같은 이익이에요. 이익. 공장이 한 군데 모여있게 되면, 그러니까 공업단지를 만드는 거죠. 공장이 한 군데 모이게 되면 그만큼 얻게 되는 이익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집적이익이라 하고, 이 사람은 그 집적이익이 최대가 될 수 있는 지점도 어떻게 본 거예요?
고려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최소 비용 지점을 찾기 위해서 세 가지 비용을 고려하는데 이 세 가지 비용이 어떻게 고려됐다? 단계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고려됐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일 먼저 집적 이익부터 따져보고 그 다음에 뭐 노동비 따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제일 우선적으로는 뭘 따진 거예요? 수송비. 수송비 최소 지점에 일단 공장을 세우는 거고 만약에 그 지점보다 노동비가 싼 곳이 있다면 그걸 옮길지 말지를 판단해 본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집적 이익까지 고려를 해서 최적의 공급지를 찾은 사람이 배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나 24회 때 한번 출제됐었어요. 근데 출제할 때는 어떻게 냈냐면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에 따르면 수송비와 노동비와 집적 이익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최적의 공급지다. X? X입니다. X. 왜? 수송비용과 노동비용은 비용이니까 최소가 되는 걸 찾는 게 맞아요. 근데 집적 이익은 뭐예요? 공장이 모이면서 비용이 감소하는 이익이요. 근데 이것까지 최소가 돼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집적 이익은 어떻게 되게? 최대가 되게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장난해서 냈어요. 내용을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정확하게 검토를 못하면 틀리는 거죠. 요즘 출제자들이 어떤 식이냐면 그런 거예요. 책에 좀 내용이 어설프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 잘못됐는데 라고 생각해서 고쳐줘. 문제 내면서. 그래서 보통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언급을 잘 안 했었거든요. 그냥 최소 비용 지점을 찾을 때 수송비, 노동비, 집적 이익을 고려해서 공장을 찾는다. 이렇게만 설명을 했지. 그게 뭐 최소냐 최대냐는 별로 중요하게 안 다뤘다는 거죠. 근데 그걸 콕 집어서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험 문제 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문제 나왔을 때 선생님들끼리는 뭐 내부적으로는 얘기인데 선생님들끼리는 이거 답이 두 개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다른 거 찍은 분들이 있어서. 그분은 그걸 못 본 거예요. 집적 이익이 최소가 아니라 뭐라는 거? 최대. 그래서 아닌데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랬는데 처음 팍팍 우시더라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정답 발표 나오고 나니까 전화 한 통 하셨더라고요. 자기가 잘못 본 것 같다고. 그래서 시험 문제 푸시는 분들은 당연히 오해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또 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한번 당했으니까.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공장 입지 형태 중에서 나머지는 개념 어려운 거 없으니까 별거 아닌데 214페이지에서 표로 정리해 놓은 누구랑 누구를 구별하자. 원료장 입지라는 거와 시향장 입지라는 걸 구별하자가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보고 나면 선생님들은 뭐 하냐면 저도 그걸 하는데 시험장 들어가요, 저도. 근데 자격증을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 풀으러. 왜냐면 시험 보고 나오시면 원래 정답은 가답안은 5시가 돼야지 나와요. 공단에서 공부하는 게 5시라. 근데 시험 끝나는 건 한 3시쯤이니까 나오는 순간 답안지가 맞춰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1차는 그 3시에 시험 보고 나오실 때 2시 20분이고 있구나, 이제는. 2시 20분에 시험 보고 나오실 때 그 답안지를 나눠줘요. 학원에서 만든 거를. 선생님들이 만든 걸. 그럼 선생님들끼리는 뭐가 문제냐면 가답안하고 내가 만든 답안지가 똑같아야 돼. 이게 틀리면 진짜 개창피요. 근데 이게 틀리는 학원들이 있어요, 가끔. 옛날에 문제가 워낙 어려워서.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이 답안지 낸 거를 맞춰봐요,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근데 이게 틀린 게 가끔 있어요. 저는 A라고, 뭐 1번이 답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2번이 답이라는 거예요. 둘이 전화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책 찾아가면서. 내가 책 찾아보니까 이거야, 막 이렇게. 근데 막 박박 우겨서,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하자. 이렇게 해줬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럼 진짜 이분은 얼굴이 화끈거려서 어떻게 못해. 나중에 밥 한번 사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답안 그것도 어떤 게 학원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다를 때가 있어요. 답안지 나올 때. 그래서 나중에 이거 가지고도 뭐라고 하던데.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선생님도 사람인데 뭐 실수할 수도 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보실 거예요. 시험장 갔다 오시면. 그 시험장 가시면 학원에서 원장님이나 실장님이 그 답안 들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시험 보러 나오실 때. 그거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2시 20분, 2시 25분 되면 나는 1차는 붙었는데 떨어졌는지 금방 아는 거죠. 그러면은 떨어진 분은 어떻게 하면 돼? 바로 집으로 가지 마시고 학원에 잠깐 들려서 내년 도과 등록하고 가시면 돼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거죠. 원료장 입지와 시장장 입지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운명은 9시부터 2시 20분 사이에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열심히 농사 지은 결과물이 그 3시간 사이에 좋은 결과를 가져야죠.
214페이지 하시면 원료지향 입지와 시장 입지를 구별하는 건데 이걸 왜 중요하게 다루냐면 배보의 논리예요. 배보의 논리. 뭐를 중시한? 수송비, 운송비를 중시한 배보의 논리에 따를 때 공장을 원료 산지 근처에다 짓는 게 타당한 건지 아니면 시장 지향 입지, 즉 시장 근처에다 세우는 게 타당한 건지를 따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원료 산지에다 공장을 세우고 시장 근처에다 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수송비 때문이고 그렇습니다. 수송비.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별하는 건데 책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두 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반대예요. 반대. 정확한 반대니까 우리가 반대로 되어 있는 건 항상 어떻게 공부했어요? 하나만 기억하시고 거꾸로 뒤집어서 사용했죠. 그럼 우리는 뭘만 기억하냐면 원료지향 입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왜냐면 두 개를 같이 기억하면 헷갈리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원료지향 입지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뭐로 쓴다? 시장지향 입지로 씁니다. 그러면 공장을 원료 산지에다 세우게 될 첫 번째 이유는 이 산업이 중량 감소 산업이라 그렇습니다. 그럼 중량 감소 산업이라는 거의 뜻은 뭐냐면 원료는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걸 가공을 하는 제품은 가공을 한 제품은 작고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산업이라면 어차피 우리가 수송해야 될 물건은 둘 중에 두 개예요. 원료도 수송해야 되고 완성된 제품도 팔러 가기 위해서 수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원료는 크고 무거우면 원료 수송비가 그만큼 많이 들 거라는 거죠. 그럼 원료를 이동하기 편하게 아예 공장을 어디다 짓는다? 원료 산지에다 짓는 거예요. 이게 원료지향 입지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그 중량 감소 산업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량 감소 산업이라는 거와 동의어만 알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동의어가 이렇게 원료는 크고 무거우니까 원료를 수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제품은 작고 가벼우니까 제품을 수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크겠다? 원료 수송비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건 이 산업이 무슨 산업이니까? 중량 감소 산업이니까 원료를 최대한 조금 이동하기 위해서 공장은 어디로 간다? 원료 산지로 가는 겁니다. 또 이거랑 동의어가 될 수 있는 게 원료지수라는 걸 구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원료지수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품의 무게에 대한 원료의 무게예요. 그 제품 무게분의 원료 무게를 원료지수라고 부릅니다. 계산하는 식은 214페이지 그 표 위에 보면 중간에 칸 있는 거에 원료지수 구하는 식이 나와 있죠. 그러면 얘는 이 산업이 중량 감소 산업인 경우에는 원료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크고 무거운데 제품은 어떻게 돼? 작고 가벼워지죠. 그럼 이 값 계산 하나만 얼마보다? 1보다 커지겠죠. 그래서 원료지수가 1보다 크다라는 것도 무슨 산업이라는 거예요? 중량 감소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량 감소 산업은 어디로 간다? 원료를 조금 이동하기 위해서 원료 산지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입지 중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입지 중량. 입지 중량 구하는 식도 책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제품 무게 분의 원료 무게 더하기 제품 무게예요. 그럼 이런 건 왜 계산을 하냐면 이게 1차 가공이 됐어요. 근데 그걸 바로 팔아먹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여러 가지 원료를 더 섞어서 2차 가공을 하는 대화인 경우에 그럼 이런 걸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이 값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지죠. 식 자체가. 그러면 제품 무게 분의 원료 무게 더하기 제품 무게 분의 제품 무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알았으면 오늘 알아내시면 돼. 어디 가서는 비밀 나 이거 처음 알았어 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거 어떤 거예요? 2분의 7이잖아요. 2분의 7. 그럼 이거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분의 2 더하기 5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다시 쓰면 2분의 2 더하기 2분의 5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이거라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예요? 이게 계산하면 뭐예요? 이게 방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제품 무게 분의 원료 무게 원료 지수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 돼요? 1되잖아 1. 뭘 제품이 돼? 1되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요. 그러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입지 중량 구하는 식이에요. 그럼 입지 중량은 어떻게 구한다? 입지 중량은 어떻게 구한다? 원료 지수에다 얼마를 더해라? 1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그래서 입지 중량을 구하는 식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원료 지수 플러스 1이 되냐고 이런 이유 때문에. 처음 아셨으면 어디 갔으면 소문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산업이 중량 감소 산업이면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며요. 그럼 거기다 1을 더해서 구하는 입지 중량도 당연히 얼마보다 커지겠어? 2보다 커지겠죠.
그럼 이 네 가지 말이 다 뭐다? 동의어예요, 동의어. 무슨 사람임을 뜻하는 중량 감소 산업. 그래서 얘는 원료가 크고 무거우니까 원료를 조금 이동하기 위해서 아예 공장을 어디다 짓는다? 원료 산지에다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게 철강입니다, 철강. 쇠. 그럼 쇠는 원료는 어디 있어요? 원료는 돌에 박혀 있는 철광석이잖아요. 그러면 원료는 크고 무거운 거예요. 근데 그걸 녹여서 불순물 제거하고 난 제품은 다른 불순물들이 다 빠지니까 그만큼 가벼워지죠. 그런 산업. 그래서 원료 산지 쪽에 공장을 짓는 겁니다. 두 번째 원료 산지에다 공장을 지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산업이 사용되는 원료가 부패하기가 쉬운 원료를 쓰는 거예요. 그럼 원료가 썩기 쉬우니까 썩기 전에 빨리 가공하려면 공장을 어디다 지어놓을 수밖에 없어. 원료 산지에다 쓰는 거죠. 그래서 생선을 주원료로 하는 통조림 공장. 그럼 생선이라고 하는 원료가 썩기 쉬우니까 통조림 공장은 다 어디다 세우는 거예요? 바닷가 근처에다 세우는 거죠. 뭘. 잡자마자 바로 가공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료 중에는 종류가 두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또 어디 있냐면 우리 책 213페이지 있어요. 213페이지. 10번에 원료지수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10번. 원료지수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10번 보시면 배번은 원료를 편제원료와 부편원료라는 두 가지로 구분한답니다. 그 중에서 편제원료 또는 다른 말로 국지원료라 부르는 건 이 원료가 특정 지역에서밖에는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편제원료 또는 국지원료라 부르고, 보편원료라는 건 물 같은 것처럼 대한민국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원료를 보편원료라 부릅니다. 그러면 그 원료들 중에 이 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원료가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편제원료 또는 국지원료예요. 그럼 원료가 그 동네밖에 안 나오니까 공장도 어디다 세워야 돼? 그 동네에다 세워야죠, 뭘. 그래서 원료산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료산지에다 공장을 세우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중량 감소 산업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원료가 부패하기 쉬워서, 그 다음 사용되는 원료가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되기 때문에 공장을 어디다 세우는 거예요? 원료산지에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우실 게 아니라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그 다음 이걸 거꾸로 다 뒤집으면 뭐다? 시장지향입지. 그래서 시장지향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산업이 무슨 산업이라서 중량 증가 산업이라서 그래요. 그럼 얘는 무슨 얘기예요? 원료는 작고 가벼운데 제품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럼 이거랑 동의어는 원료는 작고 가벼우니까 원료 수송비와 제품은 크고 무거워지니까 제품 수송비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 제품 수송비가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원료 지수를 구해야 보면 제품이 더 크고 무거워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값이 1보다 작아질 테고, 거기다 1을 더해서 구하는 입지 중량은 2보다 작아질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시장 근처에다 공장을 세워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사용되는 원료가 문제가 아니라 생산되는 제품이 부패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럼 얘는 만들어내자마자 발로 팔러 가야지, 안 그러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어디 있다? 시장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료품 만드는 공장들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다 시장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도시 인근, 소비자들이 많은 곳 근처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사용되는 원료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원료인 보편 원료라면 말 그대로 공장은 아무 데나 막 세워도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뭘 절약하기 위해서? 팔아먹으러 갈 때 드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즉 수송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아예 공장을 어디다 지어서 시장 근처에다 지어서 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편 원료를 사용한다면 공장은 시장 근처로 합니다. 그래서 보편 원료의 대표적인 게 물이라고 그랬으니까, 물이 주 원료인 산업이 음료수잖아요, 음료수. 그럼 음료수 공장들은 대부분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대도시 인근에 있어요. 글로 팔러 가야 되니까. 아니면 고속도로 근처, 교통이 편한 곳. 근데 그 음료수 중에서 삼다수요, 삼다수. 그럼 삼다수는 물이지만 어디서밖에 안 나와요? 제주도에서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삼다수 공장은 당연히 어디 있겠어? 제주도에 있죠, 제주도에. 그러면 삼다수는 뭐가 되니까? 편제 원료가 되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구별하라고 되니까 구별만 잘 하시면 되고, 이거 외울 거 아니죠? 이해만 잘 하세요. 외우는 건 나중에 가서 하세요, 막판에 가서. 그래서 안 외워주면 어떻게 하시면 돼? 시험장 일찍 가시면 돼, 일찍 가시면.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아까 본 대로 218페이지에 있는 다른 입지 형태도 개념 정도는 아셔야 돼요. 시장지향입지와 원료지향입지는 구별해야 돼서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 나머지 것들은 뭐 구별할 거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개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문제를 풀겠죠. 그래서 입지론은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나머지 219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지대론이나 도시 내부 구조론은 어차피 다 외우실 거라
차근차근 할게요. 근데 그 외워야 될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얼만큼 정리를 잘 하시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때 가서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책을 좀 많이 넘기셔야 될 겁니다. 260페이지까지 넘기시고, 정책론을 다는 못 풀 테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260페이지 가셔서 정책론. 책 이렇게 또 넘기면 어떤 분은 또 집에 가서 풀 갖다가 이걸 붙이는 분 있어. 안 본다고. 그럼 나중에 다 뜯어내야 돼요. 지금만 안 보는 거지 나중엔 다 볼 거예요. 그래서 뭐 또 어떤 분은 책 이렇게 보면 그걸 학교에서 그렇게 습관을 들이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수업 안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럼 X표현 하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260페이지 부동산 문제 쪽은 지금은 안 볼 거예요. 그럼 거기다 이렇게 X 비치는 분이 있더라고. 나중에 다 다시 볼 거예요. 5월달, 6월달 가면 책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거의 다 살펴봐요. 지금이니까 건너가는 부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책에다가 특별하게 제가 이 부분은 시험 안 나와요 라고 하기 전까지는 손 대지 마세요. 그대로 냅둬요. 어차피 나중에 다 봐야 돼. 그러니까 어디는 책 붙여놔도 돼. 주거입주로. 시험에 안 나올 건데. 근데도 책은 볼 거예요. 혹시 모르잖아. 혹시나 싶어서. 그래서 어쨌든 책은 특별하게 뭐 찢어 발기라든지, 뭐 책 풀 붙여놓는다든지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정책론은 시험 문제 4문제 정도 나올 건데 다 맞으셔야 돼. 다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정책론은 되게 쉬운가 보네? 절대 아닙니다. 정책론은 수요 공급 이론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왜 다 맞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내는 게 정해져 있어요. 각 파트마다 시험 문제 나올 게 정해져 있고 그거 말고는 안 건드려요. 그래서 얘는 이 부분에서는 이 문제 나오고 이 부분에서는 이 문제 나오고 이 부분에서는 이 문제를 내는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안 틀려요. 어차피 낼 게 정해져 있어서. 근데 처음에는 이 부분에서 뭐가 나오는지 가늠을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틀려. 근데 똑같은 문제를 한 20번, 30번 풀다가 틀려보면 나중에는 틀리기 싫어도 맞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맞는 거지 내용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정책론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예를 들어서 올 7월쯤에 뭐 정부에서 주택정책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다음 달 되면 2월 1일부터 대출과 관련된 제도가 조금 바뀌죠. 뉴스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제 대출 제도가 조금씩 바뀐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제도가 뭐가 하나 시행되잖아요. 그럼 시행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DSR 뭐 이런 게 나와요. 나중에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긴 할 텐데, 그럼 이런 제도가 만약에 올해 새로 시행됐다. 100%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새로운 뭔가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출제자는 빠짐없이 낸다고 보세요. 낼지 안 낼지는 출제자 마음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공부하실 때는 새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얘는 어떤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책에 없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시사성 있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맞는다 생각하세요. 그런 시사성 있는 문제는 내가 뉴스에서 봤으면 맞추는 거고 뉴스에서 본 적 없으면 틀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공부하기는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냥 안 나오길 기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런 문제들이 한 개 정도씩은 꼭 끼고 있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공부하실 거고, 공부하실 거 첫 번째는 시장 실패라는 거와 정부 개입이라는 거 배울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부동산 문제 부분은 지금 당장 볼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이거부터 볼 건데, 시험 문제는 하나는 꼭 낼 겁니다. 시장 실패는 원인을 묻고 정부 개입은 수단을 물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까지 정리할게요. 시장 실패에 대해서만.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다음 주에 배우실 것들은 구체적인 정부 개입의 정책 수단들 볼 거예요. 그래서 토지 정책으로 보셔야 될 것들이 지역지구제하고 토지은행제도 정도 보시면 되고, 토지 비축제도 같은 얘기니까. 그 다음에 주택정책 중에서는 임대료 규제하고, 요즘에 한참 논의됐었죠. 임대료 규제.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하고 공공주택 공급, 이런 것들. 그래서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거예요. 주택정책 쪽. 주택정책이 주로 시험에 나오니까 주택정책을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세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 수단에 대해서 문제 낼 때 주택정책에서 한 2문제쯤 난다고 보시고, 토지정책과 조세정책이
하나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세정책이나 주택, 토지정책은 매년 낸다? 그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책론에서 공부하실 거고, 그 중에서 오늘은 제일 먼저 시장 실패라는 거에 대해서 보자는 거죠. 그 책의 260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부동산 문제 쪽은 시험에 내는 게 거의 없어요. 내는 게 거의 없긴 한데, 262페이지에 있는 참고라고 돼 있는 부분하고 그 옆에 뭐 주거비 부담 문제라고 돼 있는 부분은 시험 문제 가끔씩 내는 게 있어서 그건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고, 일단은 오늘은 어디 보시자. 265페이지 나와 있는 시장 실패부터 보자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실 건 달랑 두 개입니다. 시장 실패에서 공부하실 건 첫 번째, 개념은 일단 이해하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원인. 시장 실패의 개념과 원인. 두 가지 공부하십니다. 시장 실패라는 건 아까 시장에 기능하면서 얼핏 얘기는 했는데, 시장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5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5가지 기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원 배분 기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제 활동을 시장 자율에 맡겨놨더니 이와 같은 자원 배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할 때, 그래서 시장 실패라는 건 경제 활동을 어디 자율에 맡겨놨더니, 시장 자율에 맡겨놨더니 시장이 제 기능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타날 수 있는 자원 배분에 있어서의 비효율성, 쉽게 말하면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상을 두고 뭐라 부른다? 시장 실패라고 부릅니다. 그 책에 개념 나와 있는 거 읽어볼게요. 시장 실패란 부동산 시장이 어떤 이유로 인하여 사적 시장의 메커니즘은 기능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기능, 뭐 작용, 기능, 작용, 뭐 이런 거. 이 자원의 적정 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게 된 상태.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상태를 두고 뭐라 부른다? 시장 실패라 부른다는 거죠. 중요한 건 개념이 아니고 원인이에요, 원인. 그래서 우리 책에는 시장 실패 원인을 5가지로 들고 있어요, 5가지. 근데 1번에 있는 거하고 2번에 있는 게 같은 얘기예요. 왜냐면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갖는 공급자가 존재를 하면 얘는 그만큼 생산 비용을 남들보다 확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을 다 없애버리고 혼자 독점 기업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자연 독점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전해지는 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묶어서 시장이 실패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시장 자체가 어때서다? 불안전해서입니다. 그럼 시장 자체가 불안전하다라는 건 시장에 뭐가 존재할 수 있다? 독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는데 시장에는 형태가 완전경쟁시장이라는 거와 불안정경쟁시장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현실에는 완전경쟁시장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시장 자체가 원래부터 불안정하니까 그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이와 같이 불안전해서 독점이 존재하면 시장에 있는 자원은 모든 수요 공급자가 골고루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독점자가 다 챙겨가 버리는 거죠. 그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장이 실패하는 이유는 시장에는 공공재라는 재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66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공재는 그 내용을 물어요. 구체적 내용을 묻기 때문에 그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A번에는 공공재의 개념입니다. 공공재는 대표적인 예로 공원 생각하세요. 공원. 그래서 공원과 같이 여러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재는 B번하고 C번에 나와 있는 것 같은 두 가지 특성을 갖는 재화예요. 그래서 공공재란 비경합성이라는 특성과 비배제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 부릅니다. 그래서 비경합성이라 할 때 이 경합성은 내가 이 재화를 소비하기 위해서 남들과 경쟁해야 됨을 뜻해요. 근데 비경합성이니까 경쟁하지 않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는 공용이라는 뜻이고 공동 소비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배제성이라는 건 이 재화를 사용한 대가를 지불 안 하면 소비로부터 배제해내는 성질이에요. 근데 비배제성이니까 돈 안 낸 사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쉽게 말하면 뭐다? 공짜예요, 공짜. 그래서 이와 같은 두 가지 성질을 갖는 재화를 뭐라 한다? 공공재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재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성질 때문에 이 공공재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좀 특이한 행동을 해요.
왜? 내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돈 내고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에 공원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매일같이 그거를 즐겨 쓰고 그거를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해준다? 안 그런다는 거예요. 옆에 공원이 있어도 뭐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니까 나는 별로 거기에 대한 선호 표현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공원이 없다고 해서 그걸 만들어 달라는 얘기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소비자들의 성향을 무임승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화들은 소비자들이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해요. 그리고 그게 발생을 하면 그걸 만들면 공짜로 이용되는 재화예요. 그럼 기업들은 이걸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거를 만들려면 국가가 나서서 만들어야 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만들어 달라고 하는 순간 국가에서 뭐라 그래? 돈 더 내세요. 세금 더 내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 달라는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두고 뭐란다? 무임승차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공공재는 이와 같은 성질 때문에 사람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단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적정량보다 훨씬 적게 만들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공원 같은 거는 만드는 우선순위가 떨어지니까 안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있어야 될 만큼 충분한 공원을 갖지 못하니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재에서 시험 문제에 물었던 건 이거밖에 없어요. 공공재가 존재하면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공공재는 필요한 만큼 충분히 만들어진다가 아니고 과소 생산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죠. 세 번째는 시장이 실패하게 된 세 번째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건 거래 당사자 간에 알고 있는 정보의 크기가 똑같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둘이 알고 있는 정보의 크기가 똑같지 않을 때. 그래서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두 가지. 역선택이라는 거와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라 부르는 도덕적 해이. 그럼 역선택이라는 건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역선택은 아까 예를 들어서 약성효율적 시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은 과거 정보까지만 반영을 해서 이 토지의 가격을 1억이라고 본다고 그랬죠. 근데 이 시장의 새로운 정보를 알아낸 투자자는 뭐까지 알아내서 현재 또는 미래 정보까지 알아내서 이 토지 가치를 10억으로 알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 뭐가 생겼다? 정보가 똑같지 않아서 생기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누가 알고 있는 정보가 훨씬 더 큰 거예요. 투자자가 알고 있는 정보가 훨씬 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약성효율적 시장에 있는 사람은 이 정보를 알았었다면 이걸 절대 1억에 팔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둘이 알고 있는 정보의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자기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이걸 얼마에 파는 거예요? 1억에 파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역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역선택. 그럼 도덕적 해이라는 건 뭐냐면 이 둘 사이에도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이 사람한테 알려줘야 될 법적 의무나 이런 건 없죠. 근데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알려줘도 되는데 안 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도덕적 해이는 어디서도 보통 발생하면 주인하고 대리인 관계에서도 보통 이런 일이 생기는데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에요. 근데 국민들은 바쁘죠. 아침부터 와서 수업 들으셔야지, 오후 되면 동영상 봐야지, 집에 가면 살림해야지. 그러니까 바빠. 그러니까 나라의 통치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기 위해서 조금 이따 선거할 거죠. 선거를 통해 공직자를 선출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둘 사이에는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가 성립할 텐데 둘 중에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다? 공직자인 대리인들이에요. 그럼 둘 사이에서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생기죠. 그럼 이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낸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낸 이 정보를 주인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배 불리는 데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 현상을 뭐라 부른다? 도덕적 해이라고 부릅니다. 도덕적 해이. 그러면 원래는 이 사람이 얻은 초과 이윤은 이 정보가 동일했었다면 얘가한테 갈 게 아니라 얘한테 갈 거잖아요. 또 이 둘 사이에서 얘가 챙겨가는 개인적인 이익은 이 정보가 동일했었다면 누구한테 가야 될 거예요? 국민한테 가야 될 거예요. 왜? 국민들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얘를 뽑지 않았었을 테니까. 그래서 요 두 개가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해결되면 다 이 사람들이 얻었어야 될 자원들인데 얘네들이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배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실패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뭐 외부 효과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책에는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내용을 되게 많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형태는 다음 중 시장 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물어요. 다음 중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 1번, 독점이 존재해서 시장이 불안전하다. 두 번째, 공공재의 소비자들이 무임승차성을 갖고 있다. 3번,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4번,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5번, 불량주택이 존재한다. 답은 5번. 아까 불량주택은 주택의 여가현상 설명하면서 하향여가의 결과 발생한 건 맞는데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 실패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고 그랬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 원인 4가지가 어떤 건지 일단 기억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외부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 꼼꼼히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외부 효과에서 공부하실 것도 2가지인데, 첫 번째, 개념을 일단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외부 효과가 되려면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발생하는 효과고, 그럼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다는 건 시장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물건의 거래가 일어나는 장소인데 수요자와 공급자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 관계에 있지 않은데 그 거래 관계에 있지 않은 누구한테 제3자에게 주는 효과예요.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는 효과를 볼 수도 있고 피해를 주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남한테 이익을 주거나 피해를 줬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텐데 외부 효과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효과가 문제되는 건 요거 때문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 외부 효과의 개념 이해하시고, 그럼 이런 외부 효과는 어떤 거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주변에 공원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 공원을 만든 주된 목적은 이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공원을 만든 거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공원을 만드니까 의도하지 않게도 수요 공급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닌 제3자인 아파트 주민들한테 집값이 올라가는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집값이 올라간 아파트 주민들은 집값 오른 만큼 공원을 만든 주체, 예를 들면 천안시에다가 그 집값 상승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걸 남한테 유리한 이익을 주는 정외부가라고 부르는 거고, 반대로 우리 집 옆에 공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맨날 뭐가 날라와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남한테 피해를 줬는데 그 집값 떨어진 게 이 공장 때문인데 공장은 그 아파트 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걸 남한테 피해를 주는 부해부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2개를 합쳐서 외부효과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외부효과에서는 시험 문제 주로 내는 게 뭐냐면 외부효과의 종류가 지금처럼 몇 가지 있다? 2가지 있다는 거예요. 2가지. 무슨 외부효과, 무슨 외부효과? 정외부가와 부외부가. 그래서 그 정외외부효과라는 거 하고 이걸 다른 말로 외부 경제라 부릅니다. 그런 거 하고 부외부가 또는 다른 말로 외부 불경제라고 하는 걸 서로 어떻게 보시자? 구별해 보자는 거예요. 구별해 보자. 그래서 그 구별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 책에 267페이지부터 첫 번째 외부효과의 개념 설명되어 있고 그 밑에 외부효과의 종류 중에 하나인 부의 외부효과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268페이지에 정의 외부효과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걸 표로 정리한 게 269페이지에 있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표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그 표만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정리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일단 2개 구별하실 것 중에 첫 번째는 개념 구별하셔야죠. 개념. 그럼 개념은 아까 얘기한 이 요소는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한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고 있으면서 그 대가를 받지 못할 때가 정외부가고, 대표적인 거 누구? 공원 같은 거. 그 다음에 남한테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주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공장과 같은 경우가 뭐다? 부외부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럼 이거는 뭐 별거 아닌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외부 효과는 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도 발생하고 어떤 물건을 소비할 때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외부 효과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이런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실패하는 원인이 되는데 자원 배분이 효율성을 갖는다는 건 외부 효과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외부 효과를 일으킨 사람 입장에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편익하고 외부 효과를 받고 있는 제3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원을 만든 사람과 아파트 주민과의 관계에서 공원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의 비용하고 아파트 주민, 즉 제3자 입장에서의 비용 또는 편익하고 어떻게 돼야만 일치해야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이 두 개는 일치하지 않아서 자원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즉 외부 효과를 일으킨 사람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지만 주변 사람한테는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뭘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둘 중에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으냐에 따라서 이걸 정외부 효과로 보는 건지 부외부 효과로 보는 건지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외부 효과를 일으킨 사람 입장에서의 비용과 그 외부 효과를 받고 있는 제3자, 즉 사회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비용이 똑같지 않고 누구 하나가 커지거나 작아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비하는 과정에서도 그걸 소비해서 누리는 편익과 제3자가 누리는 편익이 서로 어떨 수 있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사적인 비용, 사적인 편익하고 제3자, 사회적인 비용, 사회적 편익이 같지 않으니까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둘 중에 하나가 크고 작아지는가는 책에 나와 있는 그래프 그려서 해결하시면 돼요, 원래는. 그래서 원래는 이걸 이해하려면 그래프 그려야 돼요. 우리는 그래프 그리면 싫으니까 그래프 안 그리고 해결해 봅니다. 그래프 안 그리고. 그러면 정의해볼까라는 거의 개념이 뭐였어요? 제3자한테 뭘 주고 있는 거? 이익 주는 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요 사회적인 것들을 나타냅니다. 사회적인 거. 항상 외부 효과에서는 두 사람이 등장해야 돼요. 외부 효과를 일으킨 사람과 제3자. 그러면 이익이 되는 건 누구한테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제3자한테 이익 가는 거니까 요 사회적인 걸 따지는 거예요. 사회적인 거. 그럼 나한테 이익이 된다는 건, 제3자한테 이익이 된다는 건 비용이 커지는 게 이익이에요? 줄어드는 게 이익이에요? 비용은 줄어드는 게 이익이에요. 반대로 편익이라는 건 이걸 소비해서 누리는 이익이니까 그 이익은 어떻게 되는 게 좋다? 커지는 게 좋겠죠. 이렇게 되면 이건 정의해 볼 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똑같았다가 얘가 작아졌으니까 당연히 사적 비용이 클 테고 이 두 개가 동일했다가 얘가 커졌으니까 사회적 편익이 커졌을 때 이건 무슨 해 볼 거다? 정의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떻게 내는 거예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큰 경우 부해부가가 발생한다. OX.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큰 경우 부해부가다. OX. 아니 써놓고 물어보는데도 답을 못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 이게 정해볼거냐 부해볼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그럼 확인하는 방법은 무조건 어떻게 해라? 사회적인 거가 뭐랬어요? 제3자. 그럼 이 제3자한테 이 비용이 얘보다 더 작은 게 이익인가 손해인가를 따지시면 돼. 그럼 지금 사회적 비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적 비용보다 작아진 거잖아요. 작아진 거. 그럼 얘는 이익이요 손해요? 이익이잖아요. 그럼 정해볼까 부해볼까요? 정해볼 거지.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고. 한 번 더 해봐요. 제3자한테 피해를 준다는 건 뭘 따져라? 사회적인 거 따지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거. 그럼 피해를 주려면 비용은 어떻게 되고? 커지고 편익은 줄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같았다가 얘가 커지고 얘가 작아지니까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다. 그럼 무조건 뭘 찾아봐라? 사회적인 거 보라는 거예요. 사회적. 그럼 사회적 편익이 더 작은 거잖아요. 그럼 제3자는 편익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익이요 손해요? 손해요. 그래서 부해볼 거예요. 이해되면 좋고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외우면 돼 그냥. 그래서 누가 더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정해볼 건지 정해볼 건지 부해볼 건지 구별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 구별할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해라? 사회적인 거 따져서 사회적인 거. 왜? 이게 제3자한테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회적인 걸 따져봤을 때 이익되는 거면 정해볼까고 제3자한테 피해가 가는 거면 부해볼까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익이 되냐 피해가 되냐는 비용은 줄어드는 게 이익이고 편익은 커지는 게 이익입니다. 그것만 찾아내시면 되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고 외우시면 되고 이것도 안 외우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험장 일찍 가세요. 새벽밥 먹고. 그래서 별거 아니니까 해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오해하는 게 뭐냐면 정해볼까는 남한테 이익 주는 거니까 좋은 거고 부해볼까는 남한테 피해 주는 거니까 나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외부 효과 문제는 하나도 안 풀려요. 외부 효과는 정외부과든 부외부과든 둘 다 뭐예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시장이 실패하는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그럼 그 안 좋은 이유가 어떤 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도 있고 어떤 건 너무 적어서 문제인 것도 있어요. 그거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정외부과 같은 경우에는 남한테 이익을 주는 행동인데 이게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즉 우리 집 옆에 공원이 생기면 그게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 안 좋냐면 공원이 생겨서 공원을 만들어낸 사람은 일정한 비용을 들여 공원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아파트의 집값이 오르는 이익을 본다고 그랬죠. 그럼 이 이익을 본 사람이 얘한테 만약에 그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면 공원 만드는 사람은 얘한테 받은 대가만큼 또 돈이 생겼으니까 또 뭐를 만들러 가겠어요? 공원을 만들겠지. 그럼 남한테 이렇게 이익을 줄 것들이 많아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 줘요, 안 줘요? 절대 안 줘. 그러면 공원은 딱 몇 개 만들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남한테 이렇게 이익을 주는 행동이, 이익을 주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보다 이런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과소 생산되고 과소 소비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이익 주는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줄어드는 문제가 생겨요. 왜? 대가를 못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봐. 나는 좋은 뜻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 대가를 안 줘. 그럼 나는 그 행동 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의회부가는 우리 집 옆에 공장 생겨서 우리 집값 떨어뜨린 건데 그 대가를 줘야 안 줘요? 안 줘. 그러면 이 공장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겠지. 그래서 부의회부가 남한테 피해주는 행동은 이게 대가를 지불 안 했기 때문에 적정량보다 오히려 많아지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정리하면 돼요? 남한테 이익되는 건 적어서 문제인 거고 남한테 피해주는 건 많아서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건 둘 다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니까 정부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겠죠. 이걸 수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얘는 뭐에서 문제니까? 적어서 문제니까 수요와 공급, 즉 생산과 소비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늘어나도록 유도하면 돼요. 늘어나도록. 어떤 방법으로 늘어나도록 하면 되겠다. 대가를 못 받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니까 대가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조금 줘요. 보조금. 공원 만드는 사람한테 공원 더 많이 만들어라 라고 보조금 줍니다. 세금 내야 될 거 있으면 세금도 어떻게 줘요? 깎아줘. 왜? 그 돈으로 공원이나 만드세요. 규제할 게 있으면 규제를 어떻게 해서 완화시켜줘서 공원 만들기가 편하게 해서 그만큼 양이 늘어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반대로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건 왜 많은 거예요? 대가를 안 주니까. 그러면 그 대가를 지급을 하게끔 해서 생산과 소비가 어떻게 하도록? 감소하도록 유도하면 되겠죠. 감소. 그럼 어떻게 감소시키면 돼요? 남한테 피해를 줬는데 그 대가를 안 줬으니까 그 피해에 대한 대가를 누가 뺏어가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래서 벌금 내라. 또는 환경 오염시키고 있으니까 부담금 내라. 그래서 환경 오염 부담금 같은 걸 부과합니다. 세금 낼 거 있으면 세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 오염세. 그래서 세금을 더 중과세하는 거예요. 더 많이 세금 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규제 같은 걸 어떻게 해서 강화해서 공장 못 만들게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 됩니다. 그럼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남한테 이익 주는 건 뭐에서 문제니까? 적어서 문제니까 그걸 어떻게 하도록? 이와 같은 방법으로 늘어나도록 유도하면 되는 거고, 부의부가는 남한테 피해 주는 거니까 피해 주는 건 어때서 문제니까? 많아서 문제니까 그게 줄어들도록 유도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는 엮어서 그렇게 하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 가지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정의회부가인지 부의회부가인지 구별 못하면 문제 못 풀죠. 그럼 시험 문제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커지면 보조금을 지급해서 공급이 늘어나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그럼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큰 건 사회적 비용이 커졌으니까 제3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커지는 뭘 보는 거예요? 피해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부의부가니까 보조금을 줄 게 아니라 뭘 부과해야 돼? 벌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해야죠.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고 있어요, 요즘 문제들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셨고 정리하시면 더 좋고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그냥 외우시면 돼요. 시험 문제는 대부분 이거냅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에서 시험 문제 나온 것들 중에 90% 이상은 다 뭐에 대한 문제다? 외부 효과. 그래서 개념 아니면 이거 묻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러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들 배울 거고 정책론은 한 2시간 하면 끝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투자론 들어갈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잠깐만 쉬었다가 지금 시간이